예, 오늘 10시부터 시작한 웹 기반 해양 컨퍼런스의 마지막 섹션 진행을 맡은 부산연구원의 허윤수입니다. 이번 섹션은 해양수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전략으로 오늘 3가지 섹션 중에 지역 해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해양 신산업 분야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전 질문지에서도 약 80개로 아마 다른 섹션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섹션에서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 항만이라는 두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그리고 사전 및 실시간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등 가장 뜨거운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3섹션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기자재 역량 강화에 대해 발제를 해주실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실장님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항만에 대해 발제를 해주실 이영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님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천상규 파나시아 연구소장님입니다. 다음은 강남영 한국조선기자재협동조합 러시아 지사장입니다. 다음은 권호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공학연구 본부장님입니다. 다음은 이광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선정 부산항만공사 첨단항만 실장님입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1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토론에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사전 질의 키워드 및 그다음에 실시간 참여자 의견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웹 기반 컨퍼런스의 참여자 및 실시간 참여자를 위해서 발제자는 발표 시간을 10분, 그리고 1차 및 2차 토론은 각 3분 정도로 해서 실제로 실시간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한번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조선기자재 산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수주 급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의 조선기자재 산업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먼저 배정철 실장님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발제를 맡았는데요. 조선기자재 산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요. 우리 산업 현황을 한번 보고요. 산업환경 규제와 친환경 선박 기자재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의 기자재, 또 끝으로 조선기자재 산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재 산업 현황입니다. 우리 기자재 산업이라 그러면 정의가 선박 건조 및 관련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보통 자동차에서는 부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우리 선박에서는 조선산업에서는 기자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기능별로 나누면 선체부, 기관부, 의장부, 전기전자부,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산업적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한 1,300여 개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만 7천 명 이상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기업 중에서 32% 이상이 있는데요. 우리 부산이 그만큼 산업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자재의 특징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파일이 넘어가지 않네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재 산업의 특징은 선박에 올라가는 기자재는 검사를 받지 않은 기자재는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시험평가, 성인 인정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는 말 그대로 선박을 건조할 때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얼어진 상태입니다. 즉 한마디로 올 1, 4분기에 우리 조선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70% 이상의 수주가 급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 그 부산 조선 기자 협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올해 4월 100억 이상 매출하는 회원사를 보면 28개 중에서 14개 업체가 그 1분기 수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파워포인트 제대로 뜨네요. 11곳의 그 기자재 기업에서 1분기 수주 물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즉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지금 그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키워드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율운항 선박의 출현이고요. 따라서 친환경 선박이라고 그러면 연료를 변경시켜서 환경 규제에 맞도록 하자는 그런 방향, 또 현재의 연료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환경 규제에 맞출 것인가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고요. 자율운항 선박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가 자율 운행을 하듯이 선박도 자율운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박 환경 규제를 보면요, 그 녹스, 속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배출되는 가스의 그 질소 산화물이 얼마나 있는지, 또 황산화물을 얼마나 그 저감시켜야 되는지 다 저감이죠. 그다음 BWTS라 그래서 평형수 처리 장치를 달아서 평형수에서 해상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국제 규정에서 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요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지금 그 녹스, 즉 질소 산화물의 배출 기준을 쉽게 이야기하면 키로수리라 그래서 녹스의 저감을 80% 이상 저감해야 된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SCR이나 EGR, LNG를 사용하는 등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질의응답에 조금 더 추가하기로 하고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 규제 부분도 지금 표에 있다시피 올해부터는 0.5%의 이하로 그 황산화물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를 만족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선사에서는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의 기름을 사용해서 그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부가 장치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연료를 LNG로 이렇게 갈 것이나 등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장단점은 표와 같이 저유황유를 쓰는 방법, 스크라버를 설치하는 방법, 또 LNG로 연료를 바꿔서 쓰는 방법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장치들을 다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스크러버를 그 장착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요. 아마 국내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장치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형수 쪽을 보면요, 이미 17년도에 협약 발효는 되었고 지금 그 엔포스먼트 그 적용이 20년 올해 9월 8일까지 이렇게 적용되게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선박 검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 후로도 계속 설치가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시장 상황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도 지금 한 4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지금 2027년까지 그 모든 선박이 기존 선박이 다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증가되고, 물론 27년이 지나면 조금씩 감소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선박은 설치가 다 되고 신조선 부분에 또 설치가 계속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BWMS라고 하는 이 평형수 처리 장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또 화학적으로 살균을 하는 방법 등이 있겠고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서 현재 제품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율운항 선박 부분인데요. 자율운항 선박 기자재는 자율운항 선박으로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말하겠는데요. 실제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지에 도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모호하고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IMO에서는 마스라고 하는 표현, 즉 그 마르타인 오토노머스 서페이스 십이라고 하는 약을 따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안전과 선박 운항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고 선박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선박을 말하는데요. 뭐 상당히 이 정의로 봐서도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것을 아마 일반인들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IMO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자율운항 선박으로 갈 수가 없으니 1단계, 2단계,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1단계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선원이 실제 운항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2단계가 되면 선원이 승선하되 원격 제어에 의해서 선박이 운항되는 거. 3단계로 가면 선원은 지금은 18명, 20명 기준이라고 하면 한 3, 4명 정도로 최소화를 시켜서 그 선박이 운항하는 상태. 4단계로 가면 완전히 무인한 데에서 선원이 아무도 타지 않아도 선박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센스 통합, 스마트 항해, 기관 자동화, 첨단 관제 등 이런 연관된 모든 기술이 다 통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 그 자율 운항이 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통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기술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시장 전망을 보면 매년 그 우리 그 자율운항 선박 기자재는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5년경이 되면 그 1,5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 돈으로 보면 150억 이상이죠. 죄송합니다. 150조 이상이죠. 이와 같은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방향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25년, 제일 끝에 29년인데 오타가 있네요. 29년 정도 되면 이제 완전 무인화된 선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의 동향을 보면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해가고 있다는 그런 그 장표가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우리 조선소를 위주로 이미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다행인 것이 올해부터 우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 상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블랙다운 시켜서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요. 우리도 이것이 6년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주 그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의 역량 강화 전략인데요. 실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박도 그 자동화, ICT 기술화되고 또 운항도 선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과 연계돼서 운항을 하게 되죠. 그에 관련된 그 ICT 기반의 기술이 항상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마 우리나라의 ICT 기반 기술은 누구든지 이해하시다시피 잘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것이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분발을 해서 우리의 그 앞선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선박에서도 그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오늘 그 주제인 조선기자재 산업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두 가지 키워드, 첫째 국제 환경 규제를 국제 환경 변화의 기회로 삼자. 즉 규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에 관련된 기자재를 빨리 개발하고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좀 그 선점 효과를 가지자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 LNG 추진 선박 관련인데요. 그 기존의 연료를 쓰면서 부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새로운 선박을 지을 때는 LNG 연료를 사용하도록 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따라서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LNG 발주는 그것인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가장 최근에 수주된 발주한 그 LNG 선박은 아쉽게도 중국이 가져갔습니다만은 그 뒤 또 호선은
한국이 뭐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LNG뿐만 아니라 수소나 암모니아 등으로도 발전되어 가서 우리나라의 그 기자재 산업 기술이 수소 LNG를 시작으로 수소와 암모니아도 이렇게 리드를 할 수 있도록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ICT 기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자율운항 기술화에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가 좀 협소하고 적죠. 그런데 선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자율운항 선박의 그 기술과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브랜드화해서, 즉 클러스터화해서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것을 좀 가져가야겠다. 즉 한마디로 공동 브랜드 및 클러스터링화 이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처음 선박을 건조할 때 공급하는 기자재를 유지보수 시장도 크거든요. 항상 그 메인턴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가져와야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기자재의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에 적극 그 우리가 리드를 하고 시장 창출을 해서 공급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후 관리 시장도 우리 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우리 부산에서는 국내 수리조선 그 지원을 위한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준비되고 있고 또 부산 지역은 수리조선 산업의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선정품 공급이 부산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부산 지역 사회가 우리 해양수도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 사업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도 좀 글로벌화했으면 좋겠다. 즉 이 선박의 속성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는 국제적인 경쟁입니다.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힘 모으고 산학관연이 같이 그 일심단결해서 그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에 그 우리 그 국가 클러스터화를 만들어서 그 하나의 기업이 아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산업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행인 것은 뭐 우리 그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해상 클러스터 사업으로 그 해양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R&D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상용화 단계까지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선기자재 산업의 고도화 부분 그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부품이라든지 우리 LNG, 수소, 그 암모니아 등에 필요한 부품 개발, 그 다음에 기자재 산업이 그 선박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산업에도 좀 더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즉 다가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 앞으로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을 좀 더 역량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제가 발제로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요 우리 간단한 그림 하나는 과거에는 소재 부품 장비 단위였다고 하면 지금은 패키지 단위고요. 앞으로는 시스템 단위로 갑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단위로 갈 수 있는 우리 환경 변화, 즉 그 이야기는 클러스터화되고 공동 브랜드고 뭐 이런 것이 가야 되겠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육해상 실증 사업 이런 것도 우리 부산이 좀 주도적으로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말씀과 희망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시간이 한 5분 정도 제한됐는데 근데 뒤에 원체 그 기자재 산업의 역량 강화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상황이 아마 지금 실시간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참 끊지 못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 스마트 항만으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하는 그 스마트 항만 구축에 대해서 부산항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은경 실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직 화면이 뜨지 않았고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향상개발원의 이언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은 스마트 항만 부산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4가지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스마트 기술이 과연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스마트 시대가 되면 항만의 기존 항만과 뭔가 달라질 것인가. 세 번째는 스마트 항만과 도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스마트 항만과 도시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늦었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4가지 관점에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놀랜드버그 협회에서 2030년에는 이런 7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한 것을 몇 가지 찝어보면 첫 번째, 세계 인구는 고령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이 따라서 디지털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이 중요해지니까 인재를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7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해운 파트에 어떤 기술들이 존재를 할까 이렇게 봤을 때 롤스로이스가 처음에 2016년에 자율운 선박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 파트를 보시면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데이터 부분의 연결, 그러니까 IoT 항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고속으로 어떻게 하면 미래 항만을 만들 것인가는 관점에서 R&D를 하는 등 항만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륙 물류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살펴봤을 때 자율주행 트럭 같은 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드론이 등장하면서 택배 부분을 드론이 해결하는 이런 파트가 생기고 물류 창고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는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우리가 과연 스마트 기술이 다 종합되면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형성한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 왼쪽 편에 있는 선박부터 시작해서 항만 그리고 이제 내륙 물류까지가 모든 자원하고 모든 사물들이 초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축적이 되고 난 뒤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 하고 지능화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전체의 공급 사슬에서 가장 최적 의사결정이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따지 보면 스마트 항만이고 스마트 물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시대 항만이 어떤 역할이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 항만을 보겠습니다. 빨간색 된 부분이 유인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파란색 된 부분들은 지금 무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유인 조작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해운하고 항만하고 내륙 물류가 실시간 정보가 잘 연결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항만을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RWG 같은 완전 무인 자동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색만 유인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이것도 이제 무인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항은 무인 자동화 항만은 아니지만 정보를 IoT 기반으로 다 연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율운항 선박부터 시작해서 군집 주행부터 시작해서 다 자율운항 그 트럭까지 다 나오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항만 수준은 어느 정도지? 라고 했더니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불충분한가 살펴봤더니 항만 내부가 아니라 해운하고 연결되는 부분, 내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미흡하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구나.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왜 스마트화를 해야 되는가? 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터미널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최대한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미래 항만은 어떤 모습이지라는 걸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 트럭 대기 공간을 약간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항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도시의 정체까지 발생하는 도로 교통 문제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로 스마트 항만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 목소리를 저희들이 막 들어봤습니다.
해운 연계부터 항만, 내륙 연계가 다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본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70, 80%의 에러가 뜨고 있고, 그리고 낸 컨테이너가 보통 이제 코드를 꽂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야적장에 있다 보니 다 폐기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리고 하주가 고객이 내 물건은 이제 선박을 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선박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대단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7가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최소한 이런 과제 정도는 해결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주제였던 그 항만의 역할이 변할까요? 부산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입 그 운송수단 비중을 보면 항만이 95%가 넘습니다. 그 말은 항만에서 모두 수출입을 하고 있구나,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부산항의 특징을 보시면 수출입과 한적이라는 왔다가 나가는 이런 한적 화물이 50대 50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화물량이 한적 화물이 굉장히 많지만 이건 한편으로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이탈 가능성이 높은 화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동량 기준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량이 엄청 적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6위를 하고 있지? 정말 부산항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뒤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8,000TEU 선박까지는 이 보라색 부분이 약간 오버가 되더라도 최대한 사람들도 모두 열심히 해서 현재 위치 6위를 유리하고 있고요. 어쩜 더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이 만족을 하니 우리 항만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유로운 선박이 오고 24,000TEU 선박이 이제 더 큰 선박이 계속 들어왔을 때 과연 현재를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바틀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항 대기 선박 계속 늘어나고 출현 지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고객이 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항만을 하는 겁니다. 기존 항만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모습 인프라를 가지고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렇다면 또 새로운 항만을 구축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반영할 수 있는 항만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해서 보라색 부분을 확 줄인다면 최소 6위 이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은 거꾸로 오른쪽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도 되고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게 스마트 항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상의 스마트 항만과 도시 과연 실현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2050년의 미래 도시를 표현했습니다. 이 보시는 동영상이 있었지만 동영상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안 하지만 운전 중에 주문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툭툭툭 누르고 그다음 지문을 가지고 딱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위에 있는 차량 드론이 뜹니다. 마켓으로 달려갑니다. 물건을 골라놓은 물건을 가지고 내가 도착할 때쯤 택배로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나는 물건을 가져가는 이런 미래 세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승용차하고 육상으로 달리는 거가 공중으로 달리는 게 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육상 지역은 운전을 내가 하고 그리고 위로 날아가고 그리고 때로 더 멀리 가는 거는 같은 목적지의 비행기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세상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만을 보시겠습니다. 커피를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합니다. 케냐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케냐에서는 패킹을 하는데 내 주문 단위로 조그맣게 패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이퍼루프라는 엄청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확 보내니까 내가 주문한 거를 금방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어디 가고 있지? 금방 볼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항만은 어떻게 바뀌어 있었을까요? 2020년에. 항만 간제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 고장이 났지? 무슨 문제지? 라고 하면서 AI 기반을 돌립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장비 하나 고장이 났네? 그러면 그 당시에 3D 프린터가 딱 나와서 그 부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드론이 날아가서 그 고장난 부품을 빼내고 새로운 부품을 장착합니다. 이런 세상이 2060년에 그리는 스마트 항만입니다. 자, 이제 미래를 봤습니다. 에이, 오겠어? 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1900년대 프랑스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2000년대 모습인데요. 지금 보라색으로 된 그 소방수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나머지 우리가 청소 로봇, 자동 청소 로봇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농작은 보통 우리가 기계화되어 있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게 뭘까요? 뭐냐면 어학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하상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925 이정문 하백이라고 2000년대를 그렸습니다. 지금 달나라 수학여행 제외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데려가는데 하상 수업 지금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제대로 없을 때 핸드폰, 하상으로 TV도 보고 전기자동차 올 거라고 했습니다. 과연 왔을까요?
대부분 다 도달했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앞에 말했던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시티는 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늦었을까요? 그걸 살펴보면 지금 스마트 항만은 연평균 25%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많다는 거고요. 스마트 항만 인프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TMS라는 게 이제 일종의 정보를 가지고 하는 분야도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IT 분야. 그 기술은 어떨까요? AI 분야도 이렇게 많이 성장합니다. 24.5%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IoT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갈 여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기전 항만이 스마트화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미세먼지를 관찰합니다. 그걸 가지고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운부터 선박 그리고 트럭 관제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럼 원격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앉아서 관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데이터 전문가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 전문가 과연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해놨을까요? 지금 무슨 숙제가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보일 거고요. 두 번째, 새로운 항만, 신규 계열 스마트 항만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좀 다른 개념이 됩니다. 항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부산 에코데이터처럼 스마트 시티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항만이 될 거라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항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한다는 거는 관련 산업이 같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에너지 파트도 스마트 하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어떻게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간단해 보이지만 세이퍼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인간이 행복한 항만은 어떤 걸까? 이게 이제 시큐어 휴머니티 포트고요. 그리고 쾌적한 항만이 어떤 걸까? 어메니티 포트고, 그다음에 풀리 코넥티드, 아까 말씀을 다 보여드렸던 정보가 다 연결되고 자율 막 주행을 하는 이런 항만, 멋있는 항만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항만, 그리고 효율적인 항만, 그러니까 부가가치 높아지는 항만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이프라는 항만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말은 선박, 항만, 이게 내륙 물류가 잘 연계가 돼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난 안전하게 일하고 있어, 편하네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륙 물류가 움직이는 것과 해운이 다 전체적으로 정보가 다 연결이 돼야만 이 모든 게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들은 해운부터 그리고 항만 그리고 지금 내륙 물류까지 전체의 최적화는 어떤 걸까? 최적화는 의미는 전체의 답이 뭘까? 전체를 잘 흐르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가장 고민해야 될 때고, 이거는 혼자만이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영역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모두 다 노력해야 되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마 그 많은 시청자들이 봤을 텐데요. 오히려 그 이영경 장님에게 방송 강의로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잘 녹화했다가 사무국에서 그 학생들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미래도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그 발제를 마쳤고요.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그 토직에 부탁을 했게 원래 제가 한 3분에서 4분인데 3분 이내로 저 앞에 좀 시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작할 때 시간 보시고 이제 한 3분 이내로 맞춰주시면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지체되면 저희가 이제 뒤에서 얘기했을 때 좀 사전 질의 질문에 조금 제가 좀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그 천수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천수영님은 실제 이제 친환경 선박의 그 대표 기자재 업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체감하시는 친환경 선박의 그 기자재 수요라든지 그 장래 전망이 좀 어떤지 좀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업에서 이제 체감하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경쟁력과 이제 향후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수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발제하신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배정철 실장님의 그 발제 내용에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기자재 산업 발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지금 최근에 70%의 수주 급감, 다음에 또 선박의 물동량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상당히 그 분위기 자체가 나쁜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기업 그 경영 부분도 상당히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일 이제 다루고 있는 논제가 친환경 선박 기자재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발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회사기구에서의 그 환경 규제, 그 중에 선박 평수 처리 장치와 황산화물 규제, 그리고 질산화물 규제, 그 크게 세 가지 규제에 대한 저희 그 친환경 기자재죠. 저희가 선박 평수 처리 장치와 그다음에 탈항 장치, 그다음 탈질 장비를 개발하면서 수출을 좀 중점적으로 함으로써 그나마 저희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또 뭐 실적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자리에 오는 영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친환경 선박 기자재 쪽으로 본다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2015년 이후부터 좀 한동안 조선 산업의 불황기, 거기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까지 그 발발이 되면서 저희 선박 평수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가 한때는 글로벌 탑3에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30~40% 정도의 글로벌 마켓 시어를 하고 있는데 한때로 본다면 잘 될 때는 50% 정도 저희 그 국내 기업이 마켓 시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비 같은 경우도 올 초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가 좀 넘버원으로서 글로벌 마켓 시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또한 최근에 저희가 탑3 내에 들어가는 약간 좀 퇴보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기자재, 친환경 기자재 이쪽으로 본다면 수요에 대한 거는 국제회사기구에서의 환경 규제는 보다 강화될 것이기 자명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조 베이스의 이런 설비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서는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친환경 선박 기자재가 어찌 보면 상당한 블루오션으로 보이지만 이 블루오션이라는 게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최근 중국 업체는 아주 급속도로 추격해 와버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제가 된 두 가지 주제가 어쩌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친환경 기자재 분야에서도 스마트 항만에 붙는 스마트가 필수적으로 붙어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자재라는 쪽으로 좀 개발이 되고 그게 확대 생산되어야 아무래도 경쟁력이 보다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잘 주셨고요. 역시나 그 기자산업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마트 쪽으로 해서 역시 저희가 중국을 좀 따돌리고 좀 이겨나가려는 그런 방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강남형 지금 실제 그 러시아에서 그 아마 4월 전까지 그 우리 그 지역에 또는 한국의 조선 기자재 업체의 진출을 위해서 진두지휘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 상황이랑 또 우리가 또 그걸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앞에서 좀 우울한 얘기들이 있으셔가지고 밝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조합에 러시아 지사가 만들어진 게 작년 7월 24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한 게 약 한 2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수주를 한 것이 약 한 200억이 좀 넘습니다. 제가 올 초에 저희 조합의 러시아 거점에서 200억을 수출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미 초과된 4월에 이미 초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자재가 러시아로 들어갈 수 없는 사안, 또 유럽도 동참을 했고 일본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 기자재에 대한 러브콜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개별 기자재들을 이제 수출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실제 수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한계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기자재 기업들은 너무나 그 수출할 수 있는 역량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한 게 그러면은 러시아의 가장 큰 조선통합공사라고 있습니다. 전 시장의 한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곳과 저희가 협력을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너 조선해양 기자재 클러스터를 구축하자. 이게 처음부터 막 이 하드웨어적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우선 기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해가지고 4가지 기능을 갖는 그러한 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지화 지원 센터라고 해가지고 현지화 지원 센터라 그러면 뭐 어디가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공장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파트너와 공동으로 우리 쪽에서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현지 기업은 이렇게 좀 중량분들을 제조를 해서 같이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엔지니어링 센터라고 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 개별 기자재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기자재 군별로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을 통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게 또 공동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 설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기자재들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미 메이커 리스트에 등재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최종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건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쓰고 있고요. 그렇게 갖춰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한국 내뿐만 아니고 러시아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구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뭐 기자재 기업 관련된 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기자재 그룹 저희 조합원사뿐만 아니고 그 모든 기자재 기업들 또는 항만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러시아 쪽하고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정말 저희 그 세미나 했던 그런 목적에 맞춰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해양군이 먼저 선봉에 서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강 이사님 어떤 그 말씀대로 그 새로운 러시아가 신시장으로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전망을 말씀해 주셔서 아마 더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이광일 해양대 교수님입니다. 아마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광일 교수님 작년 10월에 그 자율운항 선박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공로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C1906 어워드 수상을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자율항 선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에 있는 선박 기자재가 아닌 새로운 그 선박 기자재의 도입을 일단은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항 선박에는 기존에 없었던 의무 선박 탑재가 아닌 라이다라든지 오토 무어링 시스템이라든지 오토 벌칭 시스템이라든지 웨이브레이라든지 IR 카메라 같은 새로운 기자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율항 선박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한다면 선박 기자재 시스템은 통합형하고 지능형 시스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통합형하고 지능형 시스템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그 true와 false의 개념이 아니라 0부터 100까지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통합하고 지능형을 0레벨 0에서 100까지 중에 어느 레벨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목표는 100의 근사한 값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통합형하고 지능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선박 기자재 중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소프트웨어 기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자재는 우리 그 부산 지역 또는 한국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능형이나 통합형 기자재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배정철 실장님께서 의제 발언을 해주셨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영세하기 때문에 모든 기자재 업체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공통 데이터 모델, 즉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갖춰서 한국형에 맞는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만 한정되어서는 절대 해외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든지 또 외국에 있는 많은 그 기관들이나 업체에서는 파트너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 선박과 관련된 새로운 파트너를 할 때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루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국내 기관들이나 국내 기자재 업체들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하고의 국제 협력 체계, 러시아에서도 좋은 예가 있었듯이 그러한 것들을 유럽이라든지 지금 선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많은 기업체 또는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만든 이런 공통 데이터 플랫폼 또는 공통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그 지역의 기자재 산업이 오히려 그 자율운항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저희가 중국의 추격도 한 번 더 따돌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부산항만공사에서 사실 작년에 제2 신항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박선정 그 실장님께서 부산항만공사가 좀 추진하고 또는 계획하고 있는 그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또는 현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첨단항만실장 박선정입니다. 스마트 항만에 관련된 그 이 실장님의 발제를 듣고 나서 전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고 부담도 느끼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연 우리가 뒤처져 있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소개를 드리고 또 해야 될 일도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인 환적항입니다. 환적항이기 때문에 환적항은 굉장히 크게 그 항만의 생산성과 또 정시성에 대한 부분은 환적으로서 굉장히 큰 중요한 경쟁력 부분의 하나입니다. 부산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까지 그 항만의 스마트화 R&D 연구를 해보니까 해외 소유 항만들은 시간당 컨테이너를 한 65개 내지 70개 정도로 이렇게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그 선진 항만의 무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배에서 부두로 내리는데 그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항은 무인으로 하는 곳이 없고 유인으로 하고 있으면서 가장 빠른 항이 이제 시간당 한 45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부두에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R&D를 진행하면서 2022년에 개장하려는 서컨테이너에는 원격으로 무인으로 처리하는 그 크레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완전 무인으로 이제 원격 제어를 통해서 사람이 높은 곳에 타지 않고 시간당 굉장히 좀 45개나 50개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은 크레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정시성에 있어가지고 크레인은 50m 가까이 되는 곳에 그 사람이 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작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2시간 이상 작업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곳에서 식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을 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시력이 나빠지고 고혈압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스마트 항만이라는 건 고효율과 더불어서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항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시간당 50개를 처리해서 선박이 스케줄을 따라서 나가서 전체 스케줄에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항만이라야만이 스마트 항만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역 장비 부분에 있어서 무인화를 최초로 가장 빨리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제 새로 조성하는 신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컨테이너 크레인을 만들고 있고 기존의 그 북항 쪽에서는 YT가 이제 유인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자율 운항 차량이 많이 발전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들을 항만에서도 적용해서 YT의 자율 운항에 대한 부분도 지금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단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그 성과도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좀 저희가 좀 늦지만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시작하고 있고 아마 신항에 속한 부서부터 시작하면은 저희가 뭐 아까 그 다른 선진 항만보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그 권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권본부장님 아마 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양 토목 기술 접목한 가장 전문가입니다. 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서 그 스마트 항만 구축을 포함해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해양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자재, 스마트 항만 좀 같이 엮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해양과학기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좀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방향성이나 가벼운 얘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 파트에서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혹가다 한두 개씩 이제 성과를 보여서 잘 기획이 되면 미래에 큰 먹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파트가 해양과학기술 이용해서 해양 수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세션이 3세션인데요. 이 해양 수도가 저는 과거에 부산이 해양 수도가 아니고 항도, 뭐 항만의 도시 또는 뭐 항만의 수도에서 부산은 지금 해양 수도로 지금 뭔가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왜 바꿨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항만이 부족한 거죠. 항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지금 해양 수도에서 추구해야 될 바는 물론 항만도 계속 스마트 항만도 되고 발전해야 되지만 항만 이외의 것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않으면 해양 수도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KMI의 이제 리포트를 보면 이 해양 파트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분야가 발전 전망이 있는가 하고 키워드를 뽑은 게 있는데요. 해양 관광, 레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 스포츠 이런 부분이 발전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과거에 항도, 항만의 도시를 추구할 때는 항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법, 제도, 예산 그리고 시민들도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쪽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법, 제도, 예산들이 레저가 필요하다면 레저에 투자를 해줘야 되고 스포츠라면 스포츠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서핑을 타고 싶다면 항로도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부산지자체 그리고 항만공사 다 좀 많이들 오픈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어민들도 이런 해양 산업을 위해서 자기 어떤 부분을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부산은 보면 아낌없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그렇더라고요. 부산은 영화의 도시 맞습니다. 길도 막아주고요. 광안대교도 막아주고 부산항대교도 출근 못 퇴근하는데 막더라고요. 제도도 있고 예산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영화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과거의 디즈니 영화는 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만화를 수작업으로 다 그렸습니다. 지금 겨울왕국은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 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CG를 그리고 있거든요. 물리법칙을 입력을 해서 산사태라든가 눈 위를 뛰어날 때 발자국이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듭니다. 즉 스마트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지능을 부여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도 역시 디지털이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뭐 아날로그에 뭐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고요. 데이터 그리고 아주 큰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가상의 이제 데이터로 만든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축을 해야만 저희가 새로운 해양 수도, 디지털 부산항, 디지털 부산, 크게는 디지털 코리아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플랫폼들은 국가 주도로 마련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국민에게 풀어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전반적인 그리고 해양과학 기술이 그 부산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게 좀 이게 잘 자리를 잡아야지만 진정한 그 부산이 꿈꾸는 동북아 해양 수도의 실현을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이라고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사전 질의 그 답변 토론이 되겠는데 실제 저희가 한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체됐는데 그래도 많이 저희가 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해서 조금만 더 이제 좀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더 재밌는 어떤 그런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5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 콘퍼런스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 한 80가지인데 아마 한 저희 가장 많습니다. 해서 제가 크게 한 4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좀 시간이 되면은 기타에 포함되는 것부터 제가 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하고 해서 크게 한 4가지 묶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 13번의 그런 아이디가 가장 많이 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LNG 추진선에 대한 환경 변화 그리고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 제1 발전이 약간 좀 중복되지만 그거 외에 좀 더 그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으면은 그 천소장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 기자재 좀 전에 뭐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자재가 지향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뭐 직접적으로 산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조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금일 주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지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환경 기자재라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스마트화, 그다음에 서비스화, 그다음에 지속성,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P로 끝나는 플랫폼화, 이렇게 크게 3S 1P로 뭐 정리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ICT 기술을 접목하고 기자재 순수 제조 기자재가 아니라 거기에 서비스업까지 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스마트한 친환경 선박 기자재가 빨리 출현이 돼야 되고, 그 중심에 우리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같이 중지를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서 뭐 주변에 보면 부산 기자재 조합, 한국 기자재 조합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부산 인근에도 보면 또 UIoT 협회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기업 대 기업 간, 꼭 어떤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는 개념보다 산상 간에도 서로의 어떤 윈윈을 위한 전략적 제휴.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종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돈이 될까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특성상 제조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떤 금전적인 기업의 이윤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에 소프트웨어가 가진 그 또 특수한 장점이 결합돼서 진짜 친환경 선박이라는 이 만들어져 있는 수요가 만들어진 이 시장에서 저희 그 한국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로 나갈 수 있는, 선두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먼저 바라보고 선견하고 그다음에 선수, 그다음에 선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먼저 저희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그런 어떤 유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와 순수 정통 조선 기자재 업체 간의 어떤 기술적인 제휴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바로 그냥 연결해가지고 그 지사장님 아까 그 다 러시아 쪽에 같이 접목해서요. 그쪽에 그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그런 수요랑 좀 더 아까 다 설명 못하신 걸 좀 보충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발제 토론에서 제가 3분간 이 비전, 희망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렸다면 지금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 조선해양 기자재 조합이 그 꾸미고 있는 아주 멋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기자재 기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너 어선 공동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산청, 산업부, 그리고 극동개발부 이렇게 3개 부처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범 사업을 하기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3m급 트롤 어선을 8척을 짓자, 같이 한번 져보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러시아가 2030년까지 216척의 어선을 지어야 됩니다. 어선하면 작은 게 아니고 큰 거는 120m짜리도 있고 53m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지어야 걔도 킹크랩도 많이 조업을 하고 대구, 명태 이런 것들을 조업을 할 수 있는데, 이 현지에 있는 조선소들이 그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좀 쿼터를 주는데 좀 싸게 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라. 그 쿼터 하나당 배도 한 척 짓고 한 250억 정도 되는 거, 그걸 짓든지 아니면은 이제 냉동 창고를 짓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5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조선을 이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7년씩 이렇게 늘어지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 수산청에 우리 같이 좀 한번 지어보자. 그러면 굉장히 좀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 러시아에 있는 그 같이 협업을 해서 건조를 할 조선소도 ICT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조선소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그 전략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그 설계 단계에서 우리 기자재 한국에서 이 제조를 하는 기자재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빠른 시간에 생산성 있는 한국의 건조 기술을 전수받아서 만들고 한국은 한국대로 이렇게 중소조선소들이 또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이렇게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조선 3사의 대형 상선을 짓는 거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술 개발도 이루어졌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그 대형 상선보다는 이제 특수선, 탱커라든지 물론 LNG 추진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중소형 선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지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기술을 좀 더 이렇게 잘 포장을 하고 좀 더 이렇게 모디피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자재 기업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10분 정도가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및 그다음에 도입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해서 실제 또 지금 실시간 질문 온 것 때 보면은 정말 해기사 교육이라든지 선원이 정말 아무도 없으면 상관이 없느냐, 또 어떤 분은 해적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정말 그런 막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율운항 선박이 들어왔을 때 어떤 뭐 해기사 교육 과정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그 이강일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배 실장님이 한번 연결해서 같이 얘기 좀 고맙겠습니다. 예, 그 자율항 선박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해기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기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이지 해기사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항 선박이 도입되었던 유럽의 경우는 갈수록 해기사 유능한 해기사를 점점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해서 자율항 선박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의료 시스템 때문에 뭐 로봇 안내 시스템들이 도입되듯이 저희도 해양대학교에서도 점차 배를 타는 승선 인력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기사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선박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율항 선박이 도입되었고요. 자율항 선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모든 선박이 완전히 자율항 선박으로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무인선, 자율항 선박, 그다음에 유인선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기사들은 새로운 자동화된 시스템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액디스가 강제 탑재화되면서 액디스에 대한 기술을 해기사들이 배워야 했듯이 새로운 자율항 선박 시스템은 적은 인력으로 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선박을 탑승한 선원도 있지만 육상에서 원격 관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 변화에 따른 교육 체계는 바뀌어져야 되고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나 통신 기술이나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박 기자재 관점에서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자재가 통합형 지능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동작하려면 그리고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소프트웨어 안정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앞서 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신뢰성에는 해적으로부터의 해킹이나 이러한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외형적인 측면을 보면 선박의 외부에서 선원이 해적이 쉽게 탑승하지 못할 형태의 외형적인 변화도 롤스로이스의 그 자율항 선박 모델에 보면 약간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해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어떤 보안 시스템의 강화된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형 선박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현경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문하면 생산자에서부터 주문자의 집까지. 근데 그게 뭐냐면 배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육상 물류에서는 도어투도어 서비스, 택배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국제 간에 이런 것이 그 선박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동화된 그 무인 시스템,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자동화 선박은 해상 물류의 자동화, 무인화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항만하고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통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연결성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데요.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하고의 연결성, 그다음에 VTS 센터라 기존의 해상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통관제와 관련된 곳의 연결성, 육상 물류하고의 연결성,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또 이러한 연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화된 플랫폼입니다. 표준화되지 않으면 연결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락이랑 다른 블락이랑 제조사는 같은 블락이지만 제조사가 다르면 블락이 서로 조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그러한 블락들만을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블락을 써도 원하는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 시장님 한 번 더 연결해서 아까 그 발제도 조금 이게 자율형 선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좀 더 빠진 거라든지 보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부분이 언급된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주로 운영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는 설비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 자율운항 선박의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선박 기자재, 즉 선박에 있는 설비가 달라져야 되죠. 당연히 인터페이스 말씀해 주시는데 이중화되어서 장비가 하나 고장 나더라도 다른 장비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즉 이중화가 필요하고요. 육상에서는 우리 관제센터라고 그러죠. 그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그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예를 들면 선박에 어떤 기자재가 문제가 있다고 정보가 오면 그것을 어느 회사에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송을 하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전 체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조선기자재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이라고 하는 아젠다도 지금 던지고 중앙정부에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 조선기자재 글로벌 지원 플랫폼 구축, 즉 MRO 사업인데요. 선박의 운항 정보와 기자재 정보, 선용품 정보 등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서로 연동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자율운항 선박 시대가 되면 설비의 끊임없는 작동을 위해서 선박 기자재 이중화, 육상의 관제센터 및 후속 플랫폼, 또 그 두 기능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 기능. 통신 기능은 바다의 통신 기능은 육상하고 달라서 글로벌화되어야 되고 실시간으로 돼야 되죠. 따라서 일반 통신 기능은 되지 않고요. 위성 통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성 통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조한데요. 다른 외국에 비해서 빨리 우리나라도 위성 통신을 체계를 구축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에 대비해서 설비 측면에서 좀 요소 기술들을 좀 더 개발하고 이것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우리 강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국가 정책이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즉 새로운 시장을 찾자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가 해양 수도 우리 부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해양 수도가 되어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즉 시장의 선봉이 되는 그거는 부산이 만들어질 때 명실상부한
그 해양 수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그 많은 우리 시민과 정부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막 실시간 댓글에서도 정말 그 다른 어느 섹션도 좋았지만 지금도 가장 뭐 좋다는 그런 평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좀 힘을 더 내서 한 20분 남았는데 더 화이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네 번째 주인데 아마 가장 핫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해양 항만 쪽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스마트 항만 구축하게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지만 또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이제 감소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데서 또 사전 질문지도 그런 게 좀 있었고 현재 지금 아까 이제 그 이현경 처장님이 어떤 그런 스마트 항만 구축 내용을 보면서 실시간 또 참여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권 본부장님이 한번 크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현경 처장님 한번 얘기 좀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스마트화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산업이 발달해 가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나타나서 공장에 근로자가 줄어들고 하는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제가 봐서는 이게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형태가 바뀐다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들이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또 옛날에 있었는데 그 직업들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닥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술은 발전해 가야 하고요. 스마트해 가야 되고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발전은 타당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시장은 일단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부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하는 게 합당하다. 즉 사람이 많이 투입됐던 것들을 비용을 절감하게 해서 스마트나 자동화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못하던 분야를 먼저 시도해서 우선순위를 그쪽에 먼저 둬서 어떤 기술의 발전과 어떤 산업의 발전을 좀 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에 10년, 20년 가자면 또 상황 바뀌겠지만 현재 5년, 10년 보자면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분야는 일단은 하지 않고 못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큰 그 전반적인 꼭 저희 그 해양 항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스마트 시대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포괄적인 거고요. 이영희 시장님은 아마 또 오히려 해외 사례를 아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저희보다 먼저 그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자동화 항만이 구축된 그런 항만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한번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일자리 문제를 그쪽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 측면이 이제 사실 아까 계속 이제 교수님들도 다 이야기했고 사실 스마트 항만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1978년도에 이제 데어 스프겔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언급한 내용이 뭐냐 2000년대에 이제가 되면 컴퓨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일자리가 거의 다 사라질 거야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실업률을 비교해 보니까 그닥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완전하게 대체가 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고 늘어났던 부분도 있고 여러 전망에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부분만 딱 본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교육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스마트 항만이 되게 멋있고 그리고 자동화 항만도 있고 자동화 항만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항만의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아까 그 이강 교수님이 단계가 다 다르다고 했듯이 그런 걸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우리가 퀘션 마크를 붙인다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1차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걸 한번 시장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걸 또 단계별로 발전되는 그 단계에 맞춰서 스마트 항만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 단계별로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맞춰가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저희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어쨌든 일자리 부분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노령화 부분 그리고 하기 싫은 부분이 대체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다 같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아마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이제 제가 스마트 항만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저는 딱 제일 쉽게 스마트 항만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어렸을 때 책 읽었던 거 중에 더 골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더 골을 책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소풍 가는 애들이 속도가 빠른 애와 느린 애가 있는데 이게 느린 애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최신형의 어떤 그 기계를 하나 딱 가운데다 놨다로 가정을 하면 속도가 빨리 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 시스템은 더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강남영 기사장님 했던 말씀처럼 그래도 전체 우리가 이제 이 효율을 다 맞추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해외 모든 기술만을 다 도입해 버리면 우리께 되지 않습니다. 그 남한테 뺏기는 게 되니까 아까 뭐 강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걸 특화시키고 어떤 걸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더 많은 걸 만들어낸다면 뭐 매출이 당연히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어떤 핵심을 찾아내는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스마트 항만이라는 방향을 잡는다면 이게 이제 한편으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일자리 문제가 계속 좀 관심이 있고 하는데 충분히 저희가 오히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후세들이 또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마 저희 그 요번에 그 웹 기반 해양 컨퍼런스의 가장 그 핵심 재밌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저희 지금 저 빼고 7명한테 이렇게 한번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이 앞으로 한 15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먼저 제가 한 질문이 한 120개 이상이 왔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막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재밌는 거는 정말 아까처럼 제가 EBS 교육 프로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런 칭찬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 천상규 소장님한테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조선기자재 핵심 소재가 독일이나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실제 기업체 입장에서 어떠신지. 지금 질문하신 분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인 거 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지는 좀 우려는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기자재, 지금 장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학교의 어떤 학위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제가 느낀 부분까지 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독일이나 일본한테는 좀 팔로 입장, 따라가는 입장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소재 부분에서 저희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었다면, 과연 앞서 있었다면 오늘 또 주제 중에 언급이 되고 있는 스마트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스마트한 기자재 분야에서도 충분히 이전부터 저희가 독일과 일본을 앞질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센싱 기술이라는 게 단순하게 잘 가공을 하고 잘 만든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로직을 잘 만든다. 그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기초가 되는 건 소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독일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좀 팔로 입장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뭐 학계나 전문가보다 오히려 쉽게 업계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조선 기자재 수출 및 AS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러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지금 여기 강 지사님 어떤지 한번 답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이제 조선 기자재 수출 및 AS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 실시간 댓글 토론을 통해 가지고 3단계 희망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땡큐 트럼프 했지만은 지금은 땡큐 아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어떤 그 신기술, 뭐 신제품, 부품 이런 것들을 사실 선의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쉽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그 대기업들이 그런 어떤 품질 관리를 ppm 단위, 100만 분의 1 단위로 하다 보니 선뜻 이런
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기자재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친환경 기자재를 개발하고 또 그런 어떤 LNG 기자재를 중소기업이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그 대형 조선소에서 그걸 쉽게 채용해 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질문이 들어온 것도 그런 어떤 수출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는 실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를 해결하는 것 또한 저희가 그 러시아 쪽에 저희 그 조선통합공사하고 같이 그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런 LNG 그러니까 극저온 밸브를 실제 러시아 내에 있는 메이저 그 플랜트에 얹어서 그런 어떤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저희가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발맞추어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자재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다고 1, 2, 3단계 희망 프로젝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더 시간이 더 있으면 아마 4단계, 5단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마 다음 기회를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권호순 본부장님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 및 항만에 사용되는 IoT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좀 더 쉽게 오히려 그 실시간 그 생도 좀 최대한 쉽게 좀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해양 또는 뭐 항만 분야 IoT 기술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술 수준하고 현재 적용되는 범위를 구분해서 보면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통신 기술이나 지금 5G 얘기도 나온 이 5G 또는 해 수중 통신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센서들 물론 센서가 저희 국산 센서가 아니지만 이런 활용 기술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수준이 높고 활용한 가능성도 높은데 반해서 사실은 항만이나 해양에 이런 센서나 이런 IoT 기술이 많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장 논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성이 낮고 사례가 낮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적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술이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쫓아가려면 국내에서 충분히 이런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이 실증이 된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충분한 테스트 베드를 투입할 만한 정책적인 지원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적인 지원이 없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오일앤가스 시장이 발달한다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해양 산업들이 국가 주도로 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사실 해양 쪽이나 항만 쪽의 IoT 분야는 아직까지는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셨던 스마트 항만이나 이런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 이 분야도 역시 시장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음 질문은 제가 그 배정철 질문 때 미리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 먼저 묻습니다. 조선 기자재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ICT 기술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기반 조성에 대한 설명 추가 부탁드립니다. 아마 처음에 그 발제하실 때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좀 더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더 그 발제했던 내용에서 추가를 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실제 우리 그 조선 기자재, 조선 해양 산업에 사용되는 ICT 기술이 육상에서 사용되는 ICT 기술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처음에 제가 그 발제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선박이라고 하는 환경은 아주 그 극한 환경이죠. 선박 운항이 아주 추운 지방에 하기도 하고 아주 더운 지방, 또 태풍을 만나면 얼마나 많이 그 흔들리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 환경 하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고 사용돼야 된다는 것, 즉 신뢰성이죠. 그 선박에 들어가는 ICT 장비는 기술적인 측면의 차이보다는 그 신뢰성이 극도한 신뢰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증센터가 필요하다. 그 실증센터는 육상에서의 그 실증센터의 수준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또 그 요즘 그 어떤 장비의 그 개념이요 레벨을 따지면 처음에는 요구하는 성능이 나오느냐, 두 번째 레벨은 이것이 고장 나지 않고 잘 견디느냐, 세 번째 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장수명 센터라는 우리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반 조성을 할 때도 기능을 보고 신뢰성을 봤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은 기본이 되고 얼마 동안 오래 사용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즉 선박이 한번 건조되면 30년을 사용하거든요. 30년 동안 이 장비가 고장 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롱라이프 테스트라고 하는 그 장수명 시험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실증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그 항만공사의 그 박선정 실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산의 스마트 항만이 구축된다면 그 다방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정말 스마트 항만이 구축되면은 다방면에서 실제로 꼭 항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배후 도시라든지 아마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전에 저도 이제 그 아까 우리 지사장님처럼 1부에서 인프라를 말씀드렸다 하면 잠깐 이제 2부에서 정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신항에는 아시다시피 5개의 운영사가 있고 5개의 운영사는 각각 계약을 한 선사와 또 각각의 운송사들과 일을 하다 보니 계약 관계는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 신항은 대표적으로 TS가 많은 항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TS가 많기 때문에 A 부두에 온 항만 화물이 반드시 A 부두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A 부두에서 와서 C 부두에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정보 공유가 안 됐을 때는 A 부두에서 가는 C 부두에 가는 차는 가서 공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해 저희가 그 공공기관으로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사 간, 또 선사 간, 운송사 간, 그리고 트러커 분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복하율, 공차로 갔다가 그전에는 20%만 짐을 싣고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 좀 가능성을 보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공유되면서 또 항만공사가 그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공공 기능을 하면서 함께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짧은 항만구역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방금 좀 더 폭화적으로 넓힌다면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했던 그 부분이 아까 말씀 육상 내륙 부분과 연결되고 또 배후단지 내에 있는 산업기관들과도 또 연결되고 한다 하면 정말로 지체 없는 또 항만에서 그 환경 오염과 대기 오염을 줄이는 그런 항만으로 구축돼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이로운 항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현경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항만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그 미래도시라든지 아마 해외사례 보고서 아마 이제 아까 뭐 100년 전에 그런 그림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점쟁이였다면 정착되는 걸 바로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그 스마트 항만이 구축되는 거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아마 한 2040 정도에는 제대로 된 이제 정말 공유가 정말 잘 돼서 잘 돌아가는 최상의 항만이 돼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스마트 항만이 내년에도 될 수 있어요라고 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존 항만에 정보 아까 공유 이제 그 박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공유 부분을 제대로만 이제 저희들이 잘 이제 연결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정보 부분, 아까 말씀드린 트럭의 정보 공유부터 가능했다라는 거,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얻을 수 있는 정보 부분을 먼저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정보 공유가 돼서 효과가 난다면 그게 스마트 항만입니까?라고 질문을 스마트 항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데이터 공유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처럼 인프라가 정말 많이 들어야 되는 2040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국산화를 목표로 해서 최대한 달릴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그러니까 스마트 항만은 지금부터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이제 이광희 교수님께 이제 질문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표준화된 데이터도 있어야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도 중요하다. 이건 아마 그 교수님의 전공이고 현재 지금 그 일을 또 하시고 아까 그 사전에 저희 얘기할 때 오늘 또 밤마다 지금 유럽이랑 계속 그 화상회를 직접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실제적인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애매해. 국제사회 협력. 국제사회 협력이요. 지금 이제 저는 자율항 선박 국제협의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포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자유랑 선박이 가장 먼저 됐던 것이 노르웨이, 핀란드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그 한국은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투자를 안 하면 기술 개발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뒤처졌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러한 것을 노르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이 발의가 돼서 국제 자유랑 선박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국제 자유랑 선박과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이제 그 하드웨어 중심의 기자재였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지금 이제 스마트 해상 물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루트 플랜이거든. 항로 정보, 항로 계획, 보야지 플래닝인데 그러한 정보에 대한 표준화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로테르담항, 그다음에 함부르크항 이런 곳에서 실제로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같이 협업을 하자라는 제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관이나 업체가 있는지를 소개해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러한 표준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개발된 결과물이 꼭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검증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제품이나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질문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주제했던 그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런 게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실시간 참여자라든지 지금 보고 계신 분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주말에 그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나온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개봉했는데 실제 관객은 한 45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은 1960년대 미국이랑 러시아가 서로 달나라 가려고 막 할 때 그때 흑인들 전선원이 있었습니다. 나사에. 해서 그런 직원들이 실제 이제 손으로 수치를 계산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IBM 컴퓨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포트란이라는 이제 언어를 배워서 결국은 그 친구들이 IBM을 만드는 엔지니어보다 그 엔지니어를 위에 있는 더 양질의 일자리를 그 친구들이 갖게 되고 그리고 나사에서 흑인들이 그 백인 위에서 지휘 진도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환경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항만, 스마트 시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게 충분히 그 영화 보면은 좀 좋은 그런 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마련한 웹 기반 해양 컨퍼런스에 온라인 접속에 그 참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현재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산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해양 부분에서의 선제적 대응 및 위기 극복을 통한 해양 수도 실현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신문과 KNN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동 주최기관,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실시간 참여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